네, 7월 22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기분 좋은 모습이죠. 양쪽 시장이 다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뭐 하락 이후에 어떤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어떤 의미를 좀 둘만 할까요? 간만에 시장을 조금 돌려놨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돌려놓긴 했는데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많았는데 앞으로 추세를 조금 되돌릴 수 있을 여부를 보려면 이 선물 매수가 이어진 이후에 내일부터의 그 현물 동향을 좀 봐야 됩니다. 선물 매수가 이어진 동향 이후에 만약에 현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편안한 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요즘 기간 매집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뭐 그냥 일시적인 어떤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워낙 기관들의 매매 형태가 프로그램이 많이 좌지우지를 좀 하고 있어서요. 글쎄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기관들의 매매 형태가. 그래서 기관들이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뭐 주가 뭐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금융 투자의 동향이 상당히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큰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우리가 시장이 좀 그동안 며칠 하락했던 것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걱정 때문이었잖아요. 네네네. 오늘 어떻게 반등하면서 이거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델타 바이러스에 의해 주가가 빠졌다라는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선진국부터 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미국 이런 국가들에서는 계속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급격히 줄었던 확진자 수가 지금 5만 명 가까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증시에서는 이틀 연속 선진국 증시가 반등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증시의 하락 이유가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틀 동안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선진국 증시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금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급격히 하락했던 금리가 딱 반등을 보였던 시점부터 바로 증시가 좀 선진국 증시가 올랐거든요. 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나올 때마다 좀 금리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7월, 8월, 9월 달에 금리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리 같은 경우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이제 그 경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의 추세가 경기를 많이 대변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옆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빵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소리가 빵 났을 때 어떤 행동을 과연 취하게 될까요? 바로 자세를 바짝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총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살피게 되겠죠. 이게 주식시장에서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들이 딱 그런 총소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튀게 되고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식 비중을 줄입니다. 이유가 어찌가 됐든 일단은 줄여놓고 보는 거거든요. 총소리가 빵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이거 금리가 왜 빠졌지? 이런 부분을 이제 살피게 되는데 숙련대 투자자일수록 더욱더 이런 경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의 지금 뭐 이틀 동안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증시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금리 하락에 대한 이유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하고 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SK증권에서 그 이호석 그 위원이 쓴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 특히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 이게 2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부채 한도 유예기간 종료, 그러니까 7월 말이죠. 이달 말이죠. 이달 말을 앞두고 미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2019년 8월 수준이 약 1,330억 불이어야 함. 따라서 7월 말까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소진되는 동안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이게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 연준에서 이를 사들이는 프로세스였잖아요. 연준에서는 매달 1200억씩 채권을 사고 있었으니까. 근데 미 재무부가 채권 발행이 제한적이게 된다라고 하면, 즉 공급이 뚝 끊기게 된다라고 하면 책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을 뚝 끊기게 되는데 수요는 연준에서는 1,200억 달러 계속 사야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채권 가격과 반비례 가격의 관계인 금리는 내려가게 되겠죠. 바로 최근에 미 증시 하락의 주된 이유가 바로 금리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미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국채 발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수급적으로 채권 시장의 수급적으로 좀 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7월 말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될 거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한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번에 유예를 하고 8월에 아마 다시 재협상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은 한 9월 20일 전후에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9월 20일 이날 콕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날이 바로 예산안 통과 시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통과 시한과 같이 맞물리면서 부채 한도 협상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전까지 금리가 팍팍팍 올라가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좀 일어나지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하락한다, 미국의 금리가,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국내 시장에도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뭐 미국 시장에 한 70~80%는 따라가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한 건 선진국에서는 이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가 증시를 그러니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이머징 시장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머징 시장은 분명히 델타 바이러스 영향이 좀 미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는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종률. 그렇죠. 접종률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5~6만 명씩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이게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00명이 채 안 나왔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 달 만에 5~6만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신흥국들한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중국 백신을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백신을 맞고 델타 바이러스 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선진국이야 사망률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제 봉쇄를 좀 푼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신흥국들에서 중국 백신을 맞은 국가들에서는 사망률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파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백신이 지금까지 나온 백신 중에 효능은 좀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선진국들이 이 백신을 싹쓸이 해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신흥국들한테 차례가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부스터 샷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세 번째 백신도 맞을. 예, 그러면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더욱더 지금 부족해질 그러니까 수밖에 자기들이 다 가져가니까 네. 선진국이. 그러다 보면 싹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신흥국들에서는 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이거는 경기 둔화와 관련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국내 시장을. 그렇죠. 아마 이게 이머징 시장에서의 그런 포지션 축소와 같이 그런 같은 흐름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우리 MSCI 이쪽은 이제 지수를 사는 거니까 신흥국 시장, 네. 신흥국 시장을 전부 매도하면서 한국이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신흥국에 포함된 한국 주식까지 같이 그렇죠, 매도하고 그렇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외국인들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에 의해서 이머징 시장을 자동적으로 비중 축소를 나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증시 역시 같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신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투구개라고 혹시 아세요? 투구개. 아니요, 몰라요. 투구개 모르세요? 이게 투구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투구개인데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이. 예, 번외적인 얘기인데 이 투구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우리 그 예전에 보면 화석 얘기할 때 삼엽충 뭐 이래가지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예,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투구개라는 게 공룡보다 좀 오래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우는 생물체입니다. 네. 지구에서 한 4억 5천만 년을 살았다라고 해요. 지금도 존재하는 건데 이 투구개 혈액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만약에 오염물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투구개 혈액이 굳어버린대요. 딱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수영장 크기 있잖아요. 거기서 설탕을 1g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들어온 거니까 수영장 크기가 다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이제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신하고 의약품 독소를 검사할 때마다 투구개의 피가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이거 뭐예요? 살아있는 걸 지금 예. 뽑는 거예요? 잔인한데? 예, 이 투구개에서 이거 피를 지금 뽑는 건데 피가 블루네요? 예, 이 투구개에는 헤모글로빈이 없다라고 해요. 아. 성분이 없다 보니까 피의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나 오염물질이 생기면 이 액체가 굳어버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신의 효능을 검사를 하거나 확인을 할 때 이걸 쓰인다고 하는데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구개가 싸그리 몽땅 사라지고 있답니다. 지금 다 잡아다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투구개가 4억 5천만 년 만에 지금 멸종의 위기를 좀 처해 있다라고 하는데 참 인간이 문제네, 인간이. 예, 공룡이 멸종했을 때도 살아남았던 투구개가 지금 인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싸그리 몽땅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신약 실험할 때 그 원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쓰는 거 이것도 사실 뭐 좀 잔인하지 않냐 뭐 이런 예, 얘기들 맞아요. 많잖아요. 화장품 시험할 때도 그렇고. 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진짜 공장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피를 다 한 병을 뽑는 거예요, 예, 지금? 뽑는 거예요. 아, 이 피가 한 병이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이 한 병- 피를 뽑으면 쟤네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어, 피 뽑을 살만큼 뽑고 다시 이렇게 채워놨다 계속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게 알려진 바로는 한 30% 정도는 피를 뽑고 살려준다라고 해요. 아. 근데 그렇게 될 때 대부분 다 죽는답니다. 아,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뭐 5% 조금만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피를 뽑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게 죽는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멸종 위기까지 좀 처해 있다라고 해요. 뭐 아무튼 뭐 신흥국들의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 우리가 하지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인도 있잖아요. 인도. 예. 인도가 델타 바이러스의 진원지였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코로나의 지옥이라고 좀 불리웠던 인도가 보시면 코로나가 창궐한 인도 백신의 미접종자 중 62%가 그러니까 항체가 이게 보입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예 걸려서 맞습니다. 항체를 만드는 게 낫다. 그 예전에서부터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인도가 딱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인도가 한 하루에 확진자 수가 거의 40만 명이 넘어가던 거의 코로나의 지옥이라고 불렸던 우리 그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시체들이 너무나 넘쳐 흘러가지고 어쩌지 못하는 그렇지. 그런 국가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3만 명은 또 떨어졌습니다. 40만 명에서 예, 백신을 맞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번 걸려버리니까. 예, 항체가 자동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백신의 미접종자 중에 뭐 3분의 2가 항체를 보유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세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이거 인도의 사례를 보면 극복할 수 있다는 문제예요.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항체가 형성이 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물론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안 되죠. 또 다른 요새 뭐 무슨 람다. 람다. 예, 페루에서 또 이제 그거는 또 치사량이 높다면서요. 예, 치사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여행, 항공, 뭐 화장품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최대가 나왔다. 그때마다 매수하는 겁니다. 분할로.
그런 뉴스가 그런 나올 뉴스 나올 때마다 때마다 하락하니까. 예,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한 1,800명대가 나온 것 같은데 최대치가 나왔죠. 그러면 오늘 조금 사고 만약에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중에 또한 2,000명대 뭐 최대 확진자 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또 조금 분할 매수하고 그럴 때마다 좀 분할 매수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래서 지금은 이 사실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2차 전지와 관련주 이런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물론 좋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이렇게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차라리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뭐 여행주가 됐던 이런 콘택트주,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 단단한 모습 혹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사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쪽은 좋으니까. 네. 근데 신흥국은 좀 빠질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입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이걸로 생각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문제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될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추격 매수,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네. 라는 관점을 좀 사실 영국에서 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냥 딱 오픈해버리고 거기 뭐 경기도 뭐 축구 경기도 그렇고 뭐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보여줬어요. 지금. 자연 면역에 대한 어떤 예.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과거서부터 계속 치사량이 물론 낮아졌으니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경제 그리고, 네, 선진국들은 백신의 접종률이 상당히 좀 높고요. 높죠. 예. 예. 먹고 사는 문제. 예전에 우리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 있어요. 굶어 죽을 것이냐, 아파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뭘 할 것이냐. 굶어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뭐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 살 때 좀 특정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공주가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분야고요. 항공주면은 일단 대한항공 네, 하나밖에 없죠.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뭐 돈 버는 거는. 예. 지금 아시아나와의 또 합병도 지금 진행 중에 근데 있잖아요. 아시아나는 어때요? 지금 새롭게 재상장한 이후에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죠. 저는 일단 아시아나항공보다 일단 대한항공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화물 운송을 가지고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 수익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확산세가 조금 진정이 돼서 정말 해외여행을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정말 티켓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갈 수 있는 비행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요는 몰릴 것이고 그럼 비행기 티켓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티켓 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가려는 수요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솔직히 뭐 국내에서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의 미래에 언젠가 있을 그 항공 수요에 대한 수혜를 대한항공이 온전히 다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큰 게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도 좋아요. 사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근데 뭐 일단 어떻게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어떤 최근의 고점에서 대비 과대 낙폭주를 찾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떤 대장주라고 생각되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를 때 만약에 뭐 IT면 IT, 뭐 자동차면 자동차,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많이 빠져 왜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왜 얘만 안 가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를 사잖아요. 그러면 얘만 진짜 끝까지 안 갑니다. 다른 애들 갈 때. 예. 항상 시장은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다른 애들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 뒤늦게 알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뒤늦게 정말 사람들이 진주 같은 종목을 얘는 진짜 진주인데 왜 안 올라가지? 라고 해서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는 1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가 대장주를 사시는 게
좀 더 수익률 제고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화장품 가운데 탑픽, 그러니까 저 대장주로 보고 있는 건 어디예요? 뭐 여러 사람들마다 화장품 다 틀리더라고 네, 보니까. 여러 화장품 업체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포인트를 두는 게 어디냐면 중국 쪽에 포인트를 두지는 않고요. 아, 중국 수출이 많은 쪽이 아니라. 네, 미국 쪽에 수출이 많은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경기가 재개가 되고 리오프닝이 먼저 시작이 될 텐데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소비 데이터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수출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잉글우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데. 네, 이게 그 미국의 수출이 거의 99%예요. 대부분의 화장품 제조를 미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판매사를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ODM 업체예요. 그래서 잉글우드 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잉글우드? 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저렴해요. 보통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잉글우드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현대기아차 실적 나왔고. 오늘 현대기아차. 일단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현대기아차 실적 괜찮아요? 네, 잘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2분기가 피크아웃일 거 아니냐, 3분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동차주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분기가 가장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그렇죠. 2분기가 가장 극심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2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2분기를 얼마큼 슬기롭게 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기아차가 잘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시장의 예상치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아차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나왔거든요. 기아차의 일부 모델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면서 기아차가 실적면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봤을 때 이번에 현대기아차의 컨콜에서 얘기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의 피크아웃은 그 쇼티지가 심했던 피크아웃은 2분기가 정점인 것 같아요. 5, 6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3분기에 전기차 그러니까 아이오닉 모델이라든지 뭐 기아차 EV 모델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 마진율이 또 좋거든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3분기, 4분기까지 좀 좋아지는 그림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대기아차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조선주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주들 실적은 어때요? 반대였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조선주가 더 상승할 거 아니냐, 뭐 피크아웃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현대기아차 쪽은 자동차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반대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있죠. 지금 안 좋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의 실적도 발표가 됐지만 영업 손실을 8,973억 원을 냈습니다. 적자가 거의 1조 원이 냈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조선해양까지 대부분의 조선업종이 다 적자를 기록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에 국내 조선사들이 해외에서 선박 수주를 연이어 받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적은 적자.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시잖아요. 이게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제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가 조선업종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거의 조선사들의 주가가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 당시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수주는 들어오는데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때 그 슈퍼사이클과 비슷했는데 이게 조선업종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렇게 후판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판 가격이 지금 철강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예, 후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후판 가격이 톤당 600불이 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후판 가격이 865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요인이 있을 거고, 이렇게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조선사들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뭐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라면 배 철로 만들잖아요. 철강으로 만들지 종이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철강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사와 철강사의 후판가의 협상은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상된 후판 가격만큼 조선사들은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성과가 앞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조선업황의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클락슨에서 발표되는 신조성과 그리고 중고성가들을 본다라고 하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신조성가라는 거는 새로운 배가 체결되는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신조성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중고성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중고성가의 가격 상승률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배가 필요하면 조선사한테 발주를 넣게 되는데, 발주를 넣거나 안 그러면 중고배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급하다, 내가 빨리 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중고배를 먼저 사요. 지금 그래프에서처럼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도 지금 바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급하면 급할수록 중고배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발주를 넣었다가 3년 뒤에 받는 거니까 뭐 신형 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고배부터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 성과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수요자가 많다. 그러니까 발주를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다. 대기적인 잠재 수요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유럽에서 발표한 이번에 P4, P55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해운산업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당장 2023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20% 당장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새로 발주한 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새로운 배에 대해서만 그 환경 규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유럽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배들한테 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운행하는 배를 개조해서 친환경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빨리 폐선하고 새로운 배를 발주를 넣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배를 구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 해운사들이 이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 물동량이라든지 글로벌 교육 규모를 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많이, 뭐 HLM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엄청 올랐죠. 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건데, 이익이 이만큼 났어요. 그러면 이익에서 세금 떼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용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발주를 넣는 겁니다. 비용을 떨구면 내 순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낼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운사들이 아마 굉장히 돈을 많이 벌면서 발주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뭐 발주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한 당연히 한국의 조선사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장기로는 선박들이 암모니아라든지 뭐 에카수소 이런 쪽으로 이제 연료 추진을 받고 이제 이런 배들이 발주가 될 것인데, 이런 쪽에 또 기술 경쟁력이 있는 거는 압도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의 어떻게 보면 수혜가 이제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선사들은 적자, 영업 적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뉴스를 보면 공시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수주 물량들이 굉장하잖아요.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이것이 장부에 기록되는 거는 지금이 아닌 거죠. 인도할 때죠. 나중 시점이니까 지금 얻는 이익은 나중에 장부로 기록될 거다. 맞습니다. 2년 뒤에 3년 뒤에 인도 시점에서 매출과 이제 이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용 단위 상승되는 부분을 다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빅베이스를 떨궈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매출이 들어오고 이익이 났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4년, 2005년 뭐 그 당시에 빅사이클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조선업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가 그 대우조선, 삼성, 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해양조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현대미포 이렇게 있는데 최선호주를 어디로 봐야 돼요? 탑픽을? 많은 사람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좋아하나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그 엄청난 그때 몇 배 올랐죠? 그때 많이 30배인가 100배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저 역시 현대미포조선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딴 거보다 이 탄력성이 좋아서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지주사 성격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주사가 되죠. 예, 지주사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밑에 보시면 자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있거든요. 배를 만드는. 그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할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제가 볼 때는 뒷순위로 밀리는 거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은 지금 뭐 감자 이슈도 있고 지금 많은 부분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뒷단에 밀릴 수밖에 없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인수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또 인수와 관련된 M&A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주가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그 이슈를 버려둔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업체는 현대미포조선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앞으로 이 탄소 제로, 그 유럽의 어떤 탄소 국경세 이런 것에 의한 그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현대미포조선이 딸리잖아요. 약간 좀 그냥 일반적인 선박 제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모멘텀의 차이, 이게 결국 주가의 지금 상황에서는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기술, 뭐 LNG 선과 관련된 선박 기술과 관련돼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앞서 있다는 평을 많이 받죠. 그쵸. 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정말 멀리 가거든요. 멀리 가고 길게 가거든요.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가 무거워서 그죠. 배가 한번 움직이는 거 굉장히 무겁잖아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움직일 때 업종 내에서 전반적으로 다 움직일 때 저는 뭐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현대미포조선도 충분히 결국은 수주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물량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탄소와 관련된 이슈는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물량 수주에 의해서 상승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남북 문제 이 관련해서 보면은 남북 간에 어떤 이슈가 생길 때 혹은 미국과 북한 네. 그다음에 또 중국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관련주들이 좀 우리 뭐 지역적 특성상 오르내리잖아요. 지금 미중 갈등 그러면 이 미중 갈등 가운데서 셔먼 부장관의 방중이 결정이 됐고 그럼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될 거 아니냐. 이게 또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미국 행정부가 변화가 된 게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란 같은 적대 국가에 가하는 제재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바이든 정부가 그 적성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란이나 북한 같은 국가에 전방위적인 제재를 중단하고 이게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으로 피해를 발생했던 것을 막는 방향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때와 상당히 좀 다르죠. 트럼프 때는 동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아메리카 치고. 퍼스트라고 좀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국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 아세요? 최근에 그 트럼프 쪽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한미 동맹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 그랬대요? 예, 진짜 팩트라고 합니다. 방위비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적거리면서 안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올려준 건 아니지만 미적미적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동맹이고 뭐고 판게라고 해서 자기가 재선이 되자마자 한미 동맹부터 일단은 파괴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재선 임기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참모들이 뜯어 말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스퍼 국방부 장관 맨 마지막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확정이 되는 날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다행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적성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던 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제재 정책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 재검토가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올 여름쯤에 이제 새 정책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북한과 이란과 관련해서 북한과 이란 그동안 관련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그동안 압박을 하고 그동안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정책들을 다 재검토에 들어갔고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제재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햇볕 정책 같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논의가 끝났고 그런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올 여름쯤에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 국무부 2인자인 셔먼 부장관이 지금 방문을 했죠. 방한을 했고 25일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미국의 그런 뉘앙스가 조금 바뀌려는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 여름에 끝나면 그 발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올 여름에 끝난다라고 하면 뭐 8월, 9월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대북 관련 주들이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햇볕 정책이 펼쳐져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혹은 더 강한 압박 정책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대북 관련주 어떤 주들이 움직일 것이냐. 대북 관련 주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좀 핵심적인 걸로 남북 경협과 관련된 뭐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막 이럴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당시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이사로 짐 로저스가 이제 등극이 그 당시에 하면서 등재가 되면서 짐 로저스가 그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시는 분이잖아요.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되면 뭐 G2 국가가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사회이사로 좀 등극하면서 아난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그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그건 대장주로 아난티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난티가 이게 리조트라든지 호텔 뭐 이런 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골프장 이런 사업이 본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뭐 본업도 괜찮고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대북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 아난티 정도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보통 흐름상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관련돼서 뭐 예측을 하고 미리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런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약간 상승하더라도 초반에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타이밍이? 제일 좋은 거는 그 뉴스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안 움직일 때 내가 미리 알고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움직이니까 보통 문제지. 그렇죠. 보통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에 나올 것이고 장이 시작하면서 거의 다 급등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보통 대북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버려졌어요. 시장에서. 보시면 차트 같은 거 보시면 쫙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최근에 관심 가질 일이 없었잖아요. 관심 갖는 이 경우도 없었고. 그래서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쪽에 대북주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확신이 되고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새 모이 쪼듯이 조금씩 사보시는 게 그 다음에 뭔가가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확 올랐을 때는 그때 매도의 시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때 추격 매수해서 다들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뭐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거에 맞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그것도 하나의 그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곧이어서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부장과 함께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일단 오랜만에 주식시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왔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걸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다시 상승이 조정은 이제 끝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사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좀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화끈하게 좀 올라와 준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어제 사실은 우리가 BOJ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별로 팬데믹 때문에 별로 안 좋아질 거야.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질 거야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유럽 시장부터 그리고 뉴욕 시장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아졌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뚫고 가려면 어디까지 뚫어줘야 되냐면요. 3,300선을 다시 뚫어야 됩니다. 지금 3,250선이 오늘 마감이 됐으니까 아직 몇 포인트 정도? 한 70포인트 정도는 더 위로 가야지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될 거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아래로도 많이 안 까질 거고 위로도 뚫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이긴 하나 위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 뭐예요? 바로 실적이 우선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쇼크가 나오거나 이런 서프라이즈, 물론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도 하지만 쇼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는 아랫단은 좀 막혀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결국은 이번 시장 밑으로 막 빠지려 하면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도 막혀 있고 상방도 막혀 있는 이런 장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시장입니까? 계속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대장이라고 여겼던 2차 전지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다가 이틀 정도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좀 쉬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그래도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지금 현재는 새로운 또 찾기가 됐죠. 오늘 어떤 찾기가 나왔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 라인들 그리고 또 경제 재개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들이 그쪽 라인들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외국인이 이제 선물해서 대규모 매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현물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18,000 계약이나 많이 사줬다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얼마 샀어? 580억. 뭐야 이거밖에 안 샀어?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관이 실제로 8,000억 넘게 사줬다라는 오늘 겁니다. 상승의 원인이네. 사실은 크게는 기관들이 열심히 사줬다. 하지만 코스닥 입장을 보면 좀 다릅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미 외국인들이
2,500억이 넘게 오늘 매수를 해줬죠. 야, 생각보다 많이 샀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많이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 바로 이 프로그램 매수를 많이 일으켜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야, 그러면 현물에서 많이 살 것 같아? 그거는 좀 물음표가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랬었죠. 우선은 뭐 바로 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이런 좀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주가의 이런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아직은 물음표가 더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화끈하게 들어올 때는 들어오면 좋겠죠. 실제 우리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정고점을 뚫어주는 거는 아마도 외국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좀 모멘텀이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막 찾아봐. 없네.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치고받기만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를 지금 현재 시장을 지켜주고 있던 이런 유동성이 하반기 되면 좀 축소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금리 인상이 결국은 일어날 거잖아요. 지금 바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니까 금리를 잡아야겠다라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반기 때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금리를 상승을 시킬 거다. 우리나라 자체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도 계속해서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금 건전하게 아마 파월 의장이 시장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미리 야, 우리 할 것 같아. 언제 할 거야? 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분명히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분명히 흡수가 되는 시장이 올 것이다. 이것을 외국인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수를 베팅 계속해서 쏠 수 있는 이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열심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틀 겁니다. 이틀 거 상승분이 오늘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이런 모습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열심히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15를 열심히 봐주시면 정말 계속해서 열심히 줄 거다. 815도 보시고 저희 프라임 클럽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네. 자, 오늘 일단 그 박스권 내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보자 상승을 좀 그렇죠?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오늘 이제 좀 오랜만에 반도체 주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장비 소재주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됐는데 오랜만에 그쪽 라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총이 가장 큰 친구들이죠. 그쪽 친구들이 오늘 움직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좀 점검을 해봐 주세요. 삼성전자 지금 그냥 오늘 상승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네네. 뭐 그냥 박스권에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오늘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박수 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고 또 DDR5로의 전환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메모리. 합니다. 실제로 이 메모리가 바뀐다는 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잘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박수 치고 있어, 갈 수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ASML이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와, 서프라이즈가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2분기 반도체 수요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앞에서 얘기 드렸던 DDR5가 지금 현재 실행이 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2020년부터 실제로 침투한 실제 이런 스마트폰의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올해 4분기부터는 여기로 시작이 되고 또 4분기 이어서 바로 서버 디램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분기에 이어서 내년까지 이렇게 되면 들어간다는 것은 미리 뭐 재고를 쌓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렇게 되면 매우 긍정적인 업황이 돌기 시작할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이런 대만 업체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근에 고점 논쟁을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실제 야 이거 추가적으로 올라갈 게 없는 게 아니야. 실제 뭐 반도체가 꺾여버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이런 메모리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요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 당연스럽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두 회사 빼고도 아랫단에 있는 DB하이텍, 뭐 인터플렉스 그리고 TSE, 테크윈 같은 이런 전방의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다 상승을 계속해서 일으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수급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래도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사줘야 올라가는 이게 종목 아닌가요? 당연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앞에서 우리 시장에서 누가 땡겼죠? 기관들이 열심히 사줬습니다. 그것도 많이 290만 주를 오늘 기관이 샀는데 거기서 금융투자가 300만 주입니다. 자, 300만 주라는 엄청난 숫자를 사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오늘 대부분 이쪽으로 쐈다라는 겁니다. 뭐 이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한 거에 대해서 뭐 의미가 없을까요?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매수로 가야 될까요?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관들에서 좀 길게 가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연기금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보험 쪽 라인들도 좀 그나마 좀 길게 갑니다. 하지만 속상하지만 금융투자 친구들은 정말 아주 초단타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300만 주 샀으면 내일부터 막 100만 주씩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자금도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투자에 대한 이런 이슈는 사실은 얘들은 중장기 매수가 아닌데 라는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실제 오늘 외국인들은 48만 주 팔았습니다. 오히려 매도했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막 모든 사람이 가자를 외치는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뭐 10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줬으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잘하면 전고점 도전이 되고 우리 시장의 전고점 도전 그리고 시장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갭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만 본다면 좀 속상한 얘기지만 조금 냉정해질 필요는 있는 이런 수급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SK 네, 하이닉스 한번 확인을 해드려 볼게요. 오히려 이렇게 그 불확실한 장에서는 그 사업 아이템이 여러 개인 삼성전자보다는 단순한 반도체 하이닉스가 상승이라든가 그 후에 어떤 모멘텀 같은 거 훨씬 좋다 오늘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는 1.5% 상승, SK하이닉스는 2.14% 상승을 했죠. 뭐 실제 외국인들도 SK하이닉스는 매수입니다. 5만 7천 주 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해서 팔고 있었던 게 30만 주, 40만 주, 50만 주, 60만 주 이렇게 팔다가 오늘은 뭐 한 5만 주 매수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긴 했고 또 기관들도 어디서 매수가 됐었냐면요. 연기금이 한 10,000주 정도 사고 나머지 대부분이 다 금융투자 매수입니다. 40만 주가 넘게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 말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앞에 뭐 제가 얘기 드렸던 삼성전자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좀 의미 있게 들어와 줬으면 막 100만 주씩 들어오고 50만 주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특히 외국인들의 흐름, 뭐 앞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DDR5로 넘어가면서 이쪽에 돼야 될 것 같은데 메모리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런 수요처가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위험 자산에 조금 더 베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전 자산으로만 이렇게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쏠리던 것에서 안전 자금이 아닌 이런 위험 자산으로의 다시 베팅. 야, 이렇게 되면 아시아 쪽 어디 사야 되지?라고 하면 당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쳐다보게 되어 있고요. 쳐다보게 된다면 당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매수하지만 코스피는 네네, 그렇죠. 뭐 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 중소형주 중심으로 네,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 네네. 흘러갈 거라고 베팅을 한다. 외국인조차도. 뭐 실제로 뭐 종목별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수익률 게임이 시작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수익은 내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큰 주식 시장은 막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수나 이런 거에서 베팅되어 있는 이런 자금조차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야기 해드리겠고 실제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고점이 1055잖아요. 지금 1050입니다. 5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와 다시 한번 고가를 뚫어줄 수 있는 모습. 우리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할 만한 데가 바로 이 코스닥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코스닥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코스닥에서 정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전방 산업보다 뒤에 반도체 소부장 이쪽을 사는 게 수익률 면이나 이런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직접 큰 주식들보다는 조금 작은 주식, 우리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소부장 라인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부품주들이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좀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글로벌 이런 스마트폰의 이런 수요량이 많아질 것 같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소부장 업체들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쪽 라인들에 가면 가장 먼저 여기 스마트폰 이런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갤럭시 폰이 상반기에 안 팔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폴더블 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상반기에는 항상 이런 삼성폰이 나오고요. 하반기에는 애플폰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상반기에는 삼성폰, 하반기에는 애플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생각보다 삼성폰이 안 팔리면서 이거 별로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하반기 때 들어서는 조금씩 전략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폴더블 폰을 가격을 단가를 인하를 시키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이번에 애플폰 새로운 폰이 또 13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폰 13 나올 거다라는 거. 이 말은 이쪽 라인들도 잘 팔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하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중국이나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더 확장을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 바로 플래그십 모델을 점유율을 향상시키는데 좀 주력을 할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또 중화권의 이런 업체들이 샤오미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하반기에는 5G 폰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5G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5G 폰 라인들의 이런 출시를 확대시킬 확률이 나와 보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폰들 중에서 새로운 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로운 폰이 생긴다는 것은 이 말은 결국은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하나의 본격화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최근에 이런 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5G 이런 스마트폰 향의 이런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칩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빠르게 잘 대응을 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견조하게 될 겁니다. 왜? 바로 이 애플폰이 새롭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 애플을 좋아하시는 충성 고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이런 휴대폰 부품주들을 보시면 기가레일이나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여전히 하이비전 시스템도 긍정적, 또 인터플렉스 뭐 아이폰하고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팝트론 같은 경우 그리고 LX 세미콘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코리아 서킷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주로 스마트폰 부품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매도 시점 지금은 뭐 가격 부담이 없는 레벨이라고 예. 봐야 되나요? 지금 라인들에서는 뭐 이 정도는 괜찮은 라인에서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런 업황이 지금 현재는 그쪽이 좀 최근에 좀 죽어 있다가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 지금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시점을 그 매도의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정도가 되면 이벤트가 끝나갈 때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언제까지는 애플폰이 나올 때까지는 오케이. 계속해서 그쪽 이런 종목들은 다들 계속해서 사용을 해봐도 되고 계속해서 매매를 붙여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지금 현재 순환매가 조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처음 시작이 지금 현재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도 애플폰이 나오고 그때 좀 확산이 될 때 그 정도의 아마 고점이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 관련 장비 소재주 가운데서는 그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테크인 같은 이런 회사들 뭐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실제 이쪽 라인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라인 이 종목들에 대한 이런 모습은 테크인을 최근에 계속해서 이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좀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드렸던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소재 업체의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포스코,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오늘 네. 제일 큰 기업들 일단 이제 어떻게 실적 보셨어요? 포스코는 이미 잠정 실적이 그렇죠. 이미 잠정 실적은 나와 나왔었죠. 있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고 오늘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조금 못 알았고 기아차는 조금 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합치면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도 거의 뭐 크게 그 흔들림 없이 뭐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4.69%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뭐가 좋았냐면요. 포인트 바로 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하반기에는 좀 수요가 좀 줄어들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언제부터 딱 5월 초를 찍고 그 뒤로 계속해서 지지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니야, 우리 하반기도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이런 분위기를 냈습니다.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좋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앞으로였습니다. 앞으로가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라는 이런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좋아질 겁니다 라고 우리 3분기 4분기도 하반기에도 긍정적일 거니까 괜찮게 계속해서 바라봐 주세요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에서 보듯이 현대차는 500원 올랐고 기아차는 300원 올랐습니다. 둘 다 몇 프로예요? 500원이면? 500원이면 뭐 현대차는 0.22, 기아차는 0.34, 시장은 1%였습니다. 시장보다 언더퍼폼을 하는 이런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그만큼 별로 좋지 않았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되게 좋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컨센서스만큼은 기아차는 조금 더 나았고 이런 현대차는 조금 더 아래로 나왔다라는 거.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 정도 1,000억 정도 이제 언더했고 기아는 1,000억 정도 이제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거보다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이런 게 조금 불확실성이 좀
노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고 하반기 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별로 나오지 않았고요. 내일 분명히 우르르 보고서가 쏟아질 겁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런 보고서가 어찌 나올지는 아직은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거 아니야라는 거. 기아차 실제로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는 살짝 좀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는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컨센서스 살짝 미달했기 때문에 그냥 멍멍입니다. 자, 그만큼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현대차, 기아 뭐 2분기 실적은 좋겠지만 이게 피크아웃 아니냐, 정점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소를 못 해준 거군요. 완벽하게 해소는 시장에서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좀 답답해질 수 있다. 옆으로 좀 횡보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어떤 새로운 어떤 이슈가 좀 등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 면으로는 어떻습니까? 특히 외국인의 동향이 가장 궁금하죠. 자, 오늘 수급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외국인들이 한 5만 5천 주 팔았고 기관이 한 4만 8천 주 정도 4,800주 정도 팔았고요. 개인들만 6만 6천 주 매수를 해줬고요. 기아는 그나마 앞에서 제가 조금 더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외국인들이 25만 주 샀고 기관이 19만 주 샀고 즉 둘 중에 하나 산다면 무조건 기아차로 사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 개인들만 한 44만 주 매도가 나왔네요. 자, 어떻게 좀 완전히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인데 오늘 수급면에서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같고요. 기아가 조금 더 지금 현재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기아 쪽을 조금 더 응원을 해야 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방 산업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역시 자동차 부품주, 장비, 뭐 소재주 이런 것들. 네, 그쪽 라인들도 아마도 비슷하게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원래 저평가되어 있던 거였다가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잘 움직여 주면서 야, 우리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금 조금 천천히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요. 기아차가 실제로 엄청나게 판매량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아주 긍정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숫자는 잘 나온 것 같은데 3분기에 대한 이런 숫자가 좀 중요해 되어 보인다. 그동안에 판매량이나 이런 건 아주 잘 나왔어. 그래서 실제 기아 나는 달리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인센티브 같은 거를 줄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엄청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잘 될 거다. 실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불과 한 달 전, 한 2, 3주 전까지, 3주 전까지만 해도 네네네. 사실 모든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은 현대차, 기아에 대한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주도주가 될 것이다. 하반기. 판매량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이제 북미나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증권사에서 괜찮다 하는 거를 그대로 믿기가 조금 이게 너무 생명력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지금 현재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기아차, 현대차가 잘 팔리고 있을 거고 아마도 7월달 숫자가 나오면 잘 나가네라고 하면 분명히 분위기는 확 다시 바뀌어질 거고 앞으로의 흐름 자체도 조금 다시금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 정도 라인이면 결코 비싸지 않은 구간입니다. 저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쌍봉이 나오고 있고 22만 한 5천 원 정도가 저점 구간이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도 8만 5천 원 라인이면 비싸지 않는데? 이 정도면 그냥 한번 베팅을 해봐도 되는데? 라는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악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악재, 그러니까 호재는 아니죠. 기대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이 호재가 아닌 게 나와서 이렇게 가격이 그럼 지지부진할 때 이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은 자동차주를 버려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저 지금 계속 사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얘기,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차가 안 팔렸습니다. 상반기에 만약 6만여 대의 이런 생산 차질이 기아에서도 있었었고요. 이것을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반기에는 하지만 전기차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 바로 스포티지에 대한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돌파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국내에는 아마도 EV6가 국내에는 7월 말 정도에 나오고 유럽에는 한 10월 말 정도에 이렇게 판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신차 효과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추진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도 분명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 7월 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에 7월 말 신차 효과가 다시 한번 생길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주가는 분명히 저점이니까 좀 오늘 같은 날 조금 수혜를 못 받아서 좀 속상하게 합니다. 실제 기아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기아는 물론 조금 올랐긴 했지만 포스코 4점 몇 프로 오른 거에 비하면 0.3%좀 그런데. 물론 그래도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 하지만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 거래소만 해서 289개입니다. 상승하는 종목 537개. 물론 상승 종목이 거의 더블 가까이 되지만 상승했다는데 위안을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 실제 현대차는 컨센서스 미달이에요. 예, 컨센서스를 미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은 게 네네.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신차 발매 이거는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그렇죠. 문제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쟁자가 약해진 틈을 타서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대수가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네네. 진검승부는 조금 괜찮아지는 하반기, 그러니까 미국 차들 신차가 나오는 시점에서 네네. 제대로 경쟁이 붙었을 때도 현대차, 기아를 선택해 줄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렇긴 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어떻게 수급을 하느냐. 지금 컨퍼런스 콜 6시에 컨퍼런스 콜이 지금 현대차 돌고 있는데 뭐라고 도냐면 내년에 반도체 물량 발주를 이미 완료가 됐답니다. 이 말은 안정적인 이런 공급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이오닉 5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간다면 현대차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스크래치가 살짝 1,000억 정도 좀 미달했지만 분명히 이렇게 레포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반도체 때문에 그래. 더 팔릴 거고 하반기 때는 반도체 다 수주 완료했대. 이 말은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써지지 않을까.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분명히 수없이 많은 이런 레포트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러한 이슈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또 우리가 테슬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테슬라. 예. 네. 일론 머스크 워낙 화제의 주인공이라 그 비트코인 테슬라 결제하겠다 또 그거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도 암호화폐 3종은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비트코인 정말 많이 최근에 지금 계속 3만 불 깨졌다고. 3만 불 깨졌다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 이것 때문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나 세종 3종 다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 회사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6% 정도를 상승을 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거의 8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야, 이거 1억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한참이었죠. 근데 이제는 야, 3천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라는 위에서 많이 이제 잡으신 분들은 좀 많이 좀 슬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깨졌다? 바로 제도권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야, 그거 아니야. 야, 우리도 디지털 화폐 만들 거야. 실제 이런 중앙은행에서. 얘기를 대부분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실제 달러도 그렇게 만들겠다, 위안화도 만들겠다. 특히 중국 쪽에서
야 이거 화폐를 인정 안 해줄 거야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러받고 옐런이 계속해서 안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죠. 야 암호화폐 아니야, 너희들 아니야라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도권에서 야 우리 ETF 만들 거야 이런 얘기 계속해서 만들 거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야 우리 회사에서 테슬라 만들잖아 이걸로 결제해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위쪽 가니까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좀 야 환경이 좀 위해가 되는 것 같아. 계속해서 컴퓨터를 많이 돌리는 것 같아. 안 되겠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힘들어져 버렸었죠. 그런데 다시금 좀 좋아지는 분위기. 여기서 뭐 바닥권이 조금씩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자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야 비트코인 결제 다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 라는 식으로 테슬라 가지고 테슬라를 결제를 할 수 있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이런 분위기가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이 좋았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 네, 예, 그렇죠.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은? 자, 비덴트 같은 경우 거기에 대표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갔었었냐면요. 16,000원대. 와, 그때가 언제냐면 4월. 제일 좋을 9.1 때입니다. 대. 와! 할 때. 그 뒤로 떨어지고 떨어져.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바로 9,000원대까지. 9,000원을 깨지기도 했고요. 뭐 8,000원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네요. 네, 그렇죠. 8,500원까지 내려갔다. 또 반토막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조금 어제 오늘 올라와서 한 9,970원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차트가 지금 현재 이러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쪽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쪽 종목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여기하고 연관돼. 또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24시간 매매되고 있으니까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 투자하는 사람들 보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예, 그렇죠. 새벽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 뭐 지인도 그거 한참 올라갈 때 열심히 매매를 해서 너 여기 야 너 왜 그러냐고 여기가 아니야 형 아무 일 없어.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 돈이 벌어서 좋아. 근데 내려올 때 많이 토해냈다고 하더라라는 거. 결국은 뭐다? 건강만 잃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그 코인베이스 상장하면서 뭐 두나무 관련주니 뭐 해서 창투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그런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때요? 흐름은? 그냥 쏩니다. 거기도 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비덴트 차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이 내려와 있다 그때 한참 화랑기 때 올라탔다가 좀 내려와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다시 위로 올라와 줘야지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제도권은 이곳저곳에서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좀 그래, 아니야,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련주들도 조금 뭐 일시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겠으나 뭐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봐야겠죠. 지금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물론 뭐 언젠가는 뭐 암호화폐가 뭐 전 세계에 이런 통용화가 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짧게 본다면 조금 시간이 더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막 확산되고 한국 같은 경우도 4차 뭐 이런 경고 뭐죠? 이 단계가 도입이 되고 하면서 다시 원격 의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섹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원격 의료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실제 뭐예요? 갈 수가 없잖아. 그래, 너희가 와주면 안 돼? 야, 갈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요. 당신 하나 보러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거기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첫
지는 첫 번째 우리가 의료진과 만났을 때는 대부분 어떻게 했어야 된다? 대면을 하고 그 다음 재진부터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좀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G7을 포함해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실제 37개 국가 중에 32개 국가가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런 원격 의료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재진도 물론 재진도 오케이 하지만 초진까지도 다 이제는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거 어디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7월 초에도 여기에 대한 이런 회의를 가졌고 지난달에도 여기에 대한 이런 회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좀 팬데믹 4차 유행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이 종목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원격 의료 관련주,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원격 의료는 좀 장기 투자로 봐도 네,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커가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 이런 이 제약 관련된 키트 관련된 주식은 좀 작게 보자라는 이런 이슈가 좀 더 많은데 이쪽은 좀 길게 봐도 되는 게 아니야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물론 오늘은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음봉입니다. 조금 소문이 났을 때 좀 팔자, 뉴스가 나왔을 때 팔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관측이 됐고요. 실제 오늘 10% 넘게 다들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거래량 많이 터진 것 같은데. 네, 오늘 거래량 상당히 어제부터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어제 3,400만 주, 오늘 2,400만 주 거래가 됐는데 평소에 거래가 되는 게 얼마 정도냐면요. 100만 주가 안 되던 종목입니다. 10만 주, 20만 주 되던 종목이었는데 언제? 바로 7월 9일부터 거래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야 이거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4,700만 주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2,000원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2,200원대 이렇게 계속 있다가 오늘 고점이 3,490원입니다. 야 2,200원짜리였는데 이만큼 올라서 50%가 넘게 단기간에 올랐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밑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물량 털기가 조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금 장기간으로 봐도 될 것 같다. 그 말은 오케이.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런 차트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뿐만 아니라 라이프 시멘틱스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이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대부분 오늘은 밑으로 많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것은 좀 물량 털기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올려놓으셔야 될 종목들입니다.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그리고 비트컴퓨터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넣어놓자. 원격 의료주에 대한 얘기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다시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 그래서 꼬리가 많이 달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천천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은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우리가 보면은 계속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 그러니까 히스토리 계속 네네. 같은 일의 반복인 것 계속해서 같아요. 돌아갑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니까 내가 거기에 얼만큼 잘 대응하느냐. 네네, 그렇죠. 나의 어떤 스킬 혹은 투자 원칙, 마인드 이런 것들을 네네. 좀 잘 정립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KB증권 김건진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는 아마 웃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일장도 기대해 보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